네, 반갑습니다. 좀 앉겠습니다. 사실 제 이름이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옆에서 조마조마했는데 똑똑하게 발음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중국과의 관계, 교류, 교섭에 대해서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가 있고, 제가 편의상 전기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기를 나눴습니다. 그 당시에 명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일본, 그리고 각국의 어떤 역할과 교류의 상태를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지도상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결국은 백자의 기술 유입도 있지만 결국은 청화백자의 유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화백자는 사실은 세계 도자사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유물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도자 교류에 미친 영향은 정말 엄청나고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청화백자가 조선에는 어떻게 유입이 됐을까? 많은 사신들이 가져오고 그게 황제의 그 칙서와 함께 들어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상을 하거나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세종시대에 많이 집중이 됐었고, 아주 다양한 그런 중국의 청화백자가 우리나라에 유입이 됩니다. 이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종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점차 줄어들다가 성종 때 이제 조금 는 후에 중종 이후에는 거의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으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일본과 유구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진상품으로 가지고 온, 선물로 가지고 온 명대, 아마도 청화백자와 용천여 청자가 주를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청화백자 중에는 주해라고 불리우는 이런 커다란 운용문 항아리가 있는데, 아마 이것이 세종실록 오레이에 실려 있는 이런 용과 유사하지 않을까. 이건 여러 차례 여러 선생님들이 다 견해를 밝히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조선 전기에는 사찰,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공서, 특히 이 광주 분원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명대 청화백자가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출토지에서 나온 청화백자는 아마도 모본으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모본을 통해서 새로운 양식을 모방을 하거나 혹은 그걸 뛰어넘어서 다시 새로운 것을 창신하는 데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출토된 청화백자가 과연 최상위 A급이냐, 거기에는 좀 의견을 같이 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중국 내에서도 A급들은 다 황실용으로 진상이 되기 때문에 B급 혹은 C급들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청화백자만 들어온 건 아니고 자주요 계열의 그릇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기법도 이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암화라고 해서 문양을 아주 얕게 조각을 해서 잘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의 백자뿐만이 아니라 이 묘금을 한, 금채를 한, 금을 사용해서 장식을 한 그런 청화백자도 유입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양들, 식물 문양, 그리고 여러 가지 동물 문양,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선 전기에 중국의 청화백자들이 다양하게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양주와 그 다음에 중국 을지로에서 출토된 문양들이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중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연당초문을 비롯해서 다양한 식물문의 완도 출토가 됐습니다. 을지로 출토 화해문이고, 그 다음에 절지문이 보이고요. 동물문은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사자 문양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사자문은 아까 실록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아마도 중국에서 본인들이 아주 애호했던 그런 문양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조선 백자에서는 그렇게 모방이 되거나 활용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러 회암사지를 비롯해서 을지로 등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우리가 회청이라고 부르는 코발트의 일종은 이게 저하도, 중하도, 고하도용이 있지만 청화 백자에 쓰기 위한 코발트는 이 고화도 코발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러한 고화도, 즉 1250도 이상 혹은 1200도 이상 번조했을 때 흘러내리지 않는 이런 고화도 코발트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선 발견되지 않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페르시아를 거쳐서 중국 병덕진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대 후반기부터 드디어 엄청난 청화백자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결국 그러한 청화백자를 선물로 받았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거는 우리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원료였던 이 코발트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은 비슷한 회해청과 비슷한 돌을 바치기도 하고 회해청을 바치기도 하지만 다 실패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국내에서는 고화도 코발트는 아직까지 출토된 예, 발견된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이징에 결국은 여러 가지 화원이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관리들이 가서 이 코발트를 사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조선 전기에 10년에 한 번씩 이전을 했던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중국 도자가 출토가 됩니다. 이렇게 그 관요에서 중국 도자가 출토되는 경우는 후기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이것들을 모본으로 해서 이 모방에 충실하기 위한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내려보낸 하나의 그 의제 표방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홍친연간의 송중매 완의 어떤 구연문화 여러 가지 모습들, 성화연간, 정덕, 16세기에 아주 다양하게 15세기와 16세기에 걸쳐서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중국의 명대 청화백자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화백자와 상당히 유사한 조선 청화백자도 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기형은 물론이고 문양 배치와 그다음에 문양 자체의 특성에서도 유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여러 가지 소비지에서도 중국 명대 청화백자는 출토가 됩니다. 여기 보이는 초암은 극이 방병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는 제작이 안 되는 아주 중국 스타일의 전형적인 청화백자 병입니다. 이런 당초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은 그 실물을 우리가 이 경덕진에서 제작이 된 고궁방불원 소장의 선덕연간의 아주 거의 A급들의 청화백자들과 비교를 하면 문양과 태토와 유의하게 품질은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구도는 그 시대 상황을 잘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간송소장의 정식명 청화백자 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매화무늬에 90도 각도로 꺾어지는 이런 문양 표현 같은 건 그 시대 회화상을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이 구도로 프레임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이 용문양 같은 경우도 거의 중국과 관련성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용트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머리털이나 갈기의 이 흩날리는 방향 그리고 발톱의 개수의 제한 이런 것들은 조선 전기의 상황들을 아마도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구도 같은 것은 거의 중국과 유사하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당초를 비롯해서 식물과 모란문, 식물문 그 중에서도 모란문 또 여러 가지 동물 문양이 많이 출토가 됐고 이런 것들을 관요백자를 통해서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 이것도 하나의 궁금증입니다만 거의 100% 같은 것은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 흐름에 있어서는 거의 동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이 보상당초문 항아리에 표현되어 있는 이 보상당초문은 사실은 이 중국에서 이슬람 마켓을 겨냥해서 이슬람 시장 수출용으로 제작했던 아마 이제 그런 스타일의 보상당초문하고 꽤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정말 조선 것일까 할 정도로 매우 이국적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와 달리 조선 후반기에 들어가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 출토의 경향, 그 다음에 이제 모방의 경향,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아마도 조선 전기하고는 궤를 굉장히 달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선 내의 시장의 변화, 그 다음에 수요층들의 기호, 욕구,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수요층의 확산 등이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사회적인 문제, 그 다음에 전쟁이라는 아주 커다란 사건과 그 사건을 둘러싼 양국 간의 관계, 아마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중 도자 교섭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17세기는 조선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는 대중 교섭의 여러 가지 증거품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서 청아백자 사오기도 힘들었고, 몇 가지 이제 이건 이제 18세기 기사개첩에 나오는 거긴 한데,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가령 이제 선동리 2호에서 출토됐던 거의 해무리국과 같은 이러한 굽이 나타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거의 이 시기에 17세기 전반기에 중국의 경덕진, 그 다음에 이제 일본까지도 이러한 해무리굽이 출토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굽의 양상에서 동반화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 시기에 가장 또 뚜렷하게 주목을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숙신공주 묘에서 출토된 이런 명기류 청아백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청아백자뿐만이 아니라 오체자기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 그릇들의 뒷면에 가정연제와 만력연제라는 명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제작이 됐을까 하는데 많은 실마리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명기들은 화장용기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면 화장품 성분의 일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화유나 화요봉주 묘에서 출토되는 화장용기들하고 그 성분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들을 보면 물론 A급의 청아백자류는 아니지만 그 명말청초기에 접어들면서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인 수입이 어려웠던 그 상황에서 아마도 이전에 수입됐던 그러한 청아백자들을 혹시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 점을 제외하고는 전부 만력연제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전기에 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청아백자 유입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는 영조나 정조, 그리고 북학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도자기와 조선 백자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판과 그리고 실용적인 양상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것이 17세기와 18세기, 19세기 양상은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17세기에는 양이 적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 영조나 정조의 경우에는 역시 국왕이어서 현실을 굉장히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왕실에서는 엄청난 중국 도자기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선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외적인 모습에서는 근검 절약을 더 앞세우고 중국 도자를 사치품으로 여기기도 하고, 심지어 조선 청아백자까지도 제작을 금지하려는 그러한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제작이 안 됐을까? 그거는 오늘날에 이렇게 비춰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은 그러한 이 정책의 구호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조가 신하들 앞에서는 두세 가지 그릇을 놓고 아주 수수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신의 모친인 해경호 홍씨 그 회갑잔치에 그때 사용한 그릇의 개수,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중국 도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퍼센티지를 보고 나면 이거는 수사에 불과하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18세기에 넘어가면 사실은 조선의 수요층들은 이 중국 도자기 그리고 일본 도자기에 많이 경도가 됩니다. 조선 백자는 이제는 그들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의 도자기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그러한 양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 관련 문헌들을 보면 이학원 두타초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박제가와 이규영까지의 그 북하와 그다음 북학파와 그다음 이용 후생학파들의 여러 가지 그들이 남겨놓은 문집이라든지 시를 통해서 중국 도자기를 어떻게 보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비교해서 조선 백자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담원 이학원의 이 분원 관련 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담원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 분원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상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담담한 감정을 많이 담았기 때문에 분원에서 제작했던 여러 가지 연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스타일의 팔각 항아리라든지 이러한 것을 언급한 것을 보면 이학원이 바라봤던 이 분원의 모습은 아주 자부심이 가득 찼던 게 아닐까. 그거에 비해서 한 50여 년 후에 정조 때부터 등장해서 아주 그 현실 비판을 맹렬하게 시행했던 이 박제가를 비롯한 많은 북학파들은 초창기에는 조선자기의 문제점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상공업을 장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 만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실상을 하나둘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의 저서 서적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오류가 있는 것도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것은 중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자기 사용이 보편화됐고, 그리고 수요를 권장하고 있는 데 비해서 조선은 기술이 낙후돼 있고, 또 그러한 기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별로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그 중에 그 제작 기술에 대한 지적 중에는 가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희경 같은 경우에 과연 이런 만두, 마제요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묘라는 설립자를 써서 이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이묘들이 어떻게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실제로 그릇을 구웠을까에 대해서는 과연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한 20, 30년 후에 서유구 세대에 가면 굉장히 고증학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중국 도자기는 이러이러하다. 가령 이렇게 삼층학 같은 건 엄청나게 잘 만드는데 왜 조선은 잘 못 만들까? 그리고 조선의 청아백자 같은 것은 잘 만든 것도 있지만 청아가 엉터리인 것도 있고 형태가 이렇고,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17세기 후반 이후에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양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장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이 식생활에서 반상을 갖추어서 먹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식기류의 제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중국의 모방이 일부 있었지만 그것을 조선식으로 번안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실제 18세기에 등장하는, 그리고 19세기에 등장하는 조선 백자의 양상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까치호랑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선만큼 이렇게 크게 유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호랑이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랑이가 아니라 사실 호랑이와 표범의 혼용인 이제 호표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표의 사용 역시 청아백자에서 조선에서 주로 보이는 이 시기에 중국과 일본의 동일한 시기에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호랑이 문양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상징 의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어떤 물상을 겹치게 중복 사용하는 경우는 중국에서 왕왕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의 까치호랑이는 역시 조선식의 표현이 아닐까. 여기 보이는 대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산수 문양의 그 소상팔경을 주제로 했던 이 많은 산수문들도 조선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화조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북경으로 가는 여러 가지 연행 그 기록들을 보면 연행 과정에서 많은 중국 도자기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역시 상당량의 중국 도자를 전부 사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유통이 되고 나중에는 아예 중국 도자 시장이 열릴 정도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18세기 후반 19세기에 가면
조선 내 중국도자 시장까지 그리고 기호를 바탕으로 한 수요층의 확대는 점차 사그러들지를 모르고 그 기후는 19세기 말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연경 유리창이나 골동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지 18세기 이후에 조선에서 출토되는 중국 청화백자류들은 여러 종류의 소비지에서 많이 출토된 것 같습니다. 동대문 농장, 뭐 가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건 역시 영조가 아주 친애했던 화용주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옹주묘에서 출토된 명기류들이 전부 중국, 일본의 그릇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뭐 범람채 그릇도 있고, 청화 그릇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상채, 오채 그릇도 있고, 그래서 사실상 왕실이 이 소박과 이 검소함을 표방은 했으나 실제로 사용했던 여러 가지 그릇들은 그 시대의 이 최고 수요층들은 아마 넘버 원으로 여겼던 중국과 일본 자기를 제일 위에 두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소세선에서 출토된 이 명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화장용기로 사용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 나가서 아예 회화에도 여긴 시간 관계상 뭐 많은 양을 소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회화에도 중국도자가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이제 겸재정선의 그림인데 여기 뒤편에 서가에 있는 바로 이 노란 그릇. 네, 요게 이제 사실은 이제 황색자들은 주로 황실용으로 많이 쓰이긴 하는데 대중적으로도 아마 판매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그릇이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 너무 잘 아시는 단원 기봉도의 포위 풍류도입니다. 은퇴해서 이렇게 소박하게 살겠다라는 화제와 달리 사실 이 그림은 단원 빼놓고는 전부 수입품입니다. 그리고 단원이 워낙 악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번 단원 그림에는 악기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 악기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럴 정도로 사대부 그리고 중인할 거 없이 중국도자에 매료되고 거기에 경도됐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꺼야오 즉 가여라고 하는 중국 골동품 시장에서 제일 가격이 비쌌다고 하는 연행 기록에 등장하는 바로 그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단원 기봉도 그림에 나타날 정도로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고 그것은 여러 가지 문헌 기록에도 등장을 합니다. 뭐 이러한 골동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태평성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회화 작품에도 나오는데 거의 뭐 이러한 그 중국도자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결정판은 바로 책가 문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연히 이제 이형록을 비롯해서 장한종 그림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책가도는 사실은 유럽에서 출발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러한 소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병풍 책가에 들어있는 모든 그릇들은 다 중국 도자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앞에 정조 임금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순조 임금이 앉아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야 이게 오늘날 청와대 대통령 뒤에 그 외국 그림이 아니라 우리나라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배경이 전부 외국의 여러 가지 사물이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기분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림 자체로도 뭐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그릇들은 이 시기 명청대 아주 유행했던 그릇들입니다. 그리고 뭐 이 그림 중에서 아주 뭐 영화의 한 장면 같다고 하는 이 장한종의 책가 이 병풍에서도 역시 중국 도자기들이 즐비하게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영록 것도 그렇고 화가의 도장이 이 그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19세기 기록에 보면 사대부들이 이 의흥자기로 차를 마셨다라는 기록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흥자기도 의흥자사라고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이게 초벌구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선에서 이미 인지가 됐었던 그러한 물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19세기 들어가면은 그 진찬도병이라든지 의궤에 중국 도자가 버젓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기록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뭐 거의 요즘 말로 빼박이라고 하는 뭐 중국 걸 안 썼다고 우길 수가 없는 그러한 증거 자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의궤에 보면 거의 어떤 경우에는 한 30%, 35%까지 왕실 행사에 중국 도자기를 쓰기도 합니다. 그때 뭐 중국 청대에 가장 유명했던 소위 전선병이라고 하는 이중 투각이 돼서 속을 돌릴 수가 있는 아주 새로운 기법의 형태의 범람체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의궤에 버젓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83년 안중식 그림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연회도상에 이 해외 외국의 사신들을 접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앞에는 조선 백자 주자를 놔줬지만 메인 그릇은 바로 중국의 포복병이라고 하는 건룡제 이후에 크게 유행하는 바로 이 그릇을 그 연회 장소에서 메인 화병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조선 전기에는 실제로 왕실에서 유입을 했고 그것을 참고는 했지만 왕실 연회 행사에 중국 자기를 썼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의 경우에는 상황은 많이 달라집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만큼 수요층도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대중교섭과 후기의 대중교섭은 아주 커다란 양상을 굉장히 달리 했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그런 측면 이외에는 우리는 우리식으로 또 여러 가지 그릇들을 양산하는 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은 수용대로 그리고 조선은 조선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우리의 도자기를 계속해서 제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